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서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헷갈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연동제 추진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명칭을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조직적 합병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설 연휴 전에 2,000명 안팎의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며 시간당 1에서 4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 병립형 회계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논란이 큰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권 세력 통합 형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은 하지 못했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은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선거제 개편에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병립형 회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준연동제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일각에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내부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이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했다는 관측입니다. 병립형 회계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 중에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을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준연동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을 일임했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한 위원장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4월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계속 이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심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또다시 민주당 정략의 산물이 탄생했다며 선거제에 대한 입장 전 이 대표의 사과가 먼저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선거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연동제 유지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고 당명도 국민의 미래로 정한 상태입니다.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준연동제 유지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오는 4월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공천 심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 높은 곳 위주로 도전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여당은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선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만 몰린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심사가 이른바 윤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늘 별도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맞춰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통보합니다.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나머지 감산 대상자 중에 이른바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3지대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미래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제3지대 대통합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며 창당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원욱, 조응천 의원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대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 절도나 파괴 등 더 큰 범죄로 악화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범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에 쫓겨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 1,000명을 훌쩍 넘어 2,000명 가까이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고요? 네,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막판 조율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은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모레나 늦어도 8일은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애초 예상했던 1,000명을 훌쩍 넘어서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진행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 15,000명 넘게 의사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증원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0명에서 1,500명 넘는 수준의 증원이 거론됐는데 당장 첫 해부터 대규모 증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 20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시 파업까지 거론했었는데 당장 설 연휴에 진료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의사협회의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비공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 시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방침입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번 파업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만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경우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협의회는 2일 저녁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3년 전 의료계 파업 사태가 또 재현돼서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제1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1대 0.35 수준으로 맞춘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도 삼성 요구에 따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랑 합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데 부인하십니까?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같은 시각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도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한 혐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사건 범죄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을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미전시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거나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합병 후 이 회장 측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분식 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결심 공판 당시 검찰과 이 회장 측 주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돼 삼성 측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추진했다는 거라면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면서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상당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차례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가석방되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1,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삼성은 재차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되고 횟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파고 역시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불법 승계 사건의 파장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이 회장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불복해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만큼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서 일제 강제동원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간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일선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수단으로 전락해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 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당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는다고 본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판단이 오늘 1심 선고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국 사법농단의 몸통이 임 전 차장이란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비례대표 선거제를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당이 그 비례대표 선거제를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 이임하면서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아침 기존의 준연동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입장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입장이 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깊은 고심을 거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분과 실리라는 고심도 있었고요. 예.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하지만 이제 우리 준연동형제가 소중한 한 걸음을 뛴 건데 이거를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쉬운 길로 가자면 국민들 비판은 있겠지만 일부에 병립형으로 그냥 다시 예전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한 것처럼 가면은 선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소중한 발걸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까지 나왔었죠. 팽팽했습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하면 거의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하고 의원총회도 거치고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저는 시대정신이자 대명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봅니다. 그 심판 선거를 위해서 민주개혁 세력들이 대연합을 하고 그걸 구축을 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 비례대표 선거제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를 지적하자면 누굴 꼭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우리 김치고 잘 아시지만은 그 정개특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애를 썼는데 일단 논의 자체를 그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고 여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민주당의 오랜 수건이었고 염원이었던 권역별 그리고 이중등록제 그게 석패율제를 비슷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여당에서 전혀 논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전혀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이제 오늘 대표께서 2월 왔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번 발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선거제도 문제 때문에 지금 총선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 여기에 대한 대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지에 놓여져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행 제도를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현행 제도를 가져가기로 하게 되는 순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본인이 과거의 대통령 선거 때 위성정당 방지 등에 대한 약속들을 파기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정치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의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유권자 분들께서 총선에 지난 위성정당 등에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만 내가 투표했던 정당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 통합형 비례대표를 같이 이 위성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럼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속에 내가 찍은 비례대표 표가 어떤 정당의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모호한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의 용인 대표 같은 경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그 기본소득당이 개당초의 취지에 맞춰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에 등가한 정치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 당시에 같이 합쳐져서 투표를 했던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대 전환이 그 정당의 모습을 구현하지 않고 조정훈 의원은 현재 우리 당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성 정당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비례대표로 추진됐던 국민의당을 이끌었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권자가 찍은 내 표의 표심이 과연 그대로 고스란히 4년의 의정 활동에서 이어지게 되는지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여러 정당들이 이합집산으로 모여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이를 대표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4년 동안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발표하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책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럼 용해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그 제3지대나 아니면은 그 통합비례당 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오늘 뭐 대표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는 힘든 길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우리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실 거로 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통합형 비례정당은 지금 다른 뭐 작은 정당입니다만은 다른 진보 정당들, 개혁 정당들 사이에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이 이루어질 거고 그 안에서 어떤 뭐 민주 개혁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동의하는 모두 모여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절차에서 좀 더 정말 능력 있고 검증된 비례대표 후보들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검증 작업이랄지 여러 가지 논의들도 같이 병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당내에 애초에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선거제 발표와 관련해서 그냥 아예 이임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리론이었었는데 그런 의견들은 어떻게 좀 수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도 한석이고 지역구도 한석인데 우리가 함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했고 여러 최고위원들이 의견들이 집중됐고 저희들이 의총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당 안팎에 우리 민주진영의 지도자분들도 만났고 어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에서 뵙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 마라톤 또 회의를 한 끝에 이제는 모든 의견들이 다 나왔다. 이제 대표가 이 의견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달라는 일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또 이후에도 또 국민들께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 그 창당 준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더 속도를 좀 내는 겁니까? 저희는 애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제도가 2020년 개편됐던 것은 국민의힘과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병립형 제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선거구제의 유지들을 계속 언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이기 때문에 아마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께서도 이미 2020년 선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연동형을 통해서 준연동형을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당이 위성정당으로서 어떤 정당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 조금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난날 이 제도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처럼 더 강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정당이 파생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훗날 민주당과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 선거가 지나면 다시 양당제로 수렴하게 되는 모습들이 지난 정치에서 불거졌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게 될 수 있는 보관들이 있는 건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표 3지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민주당이 현 선거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 가기로 결정하면서 특히나 또 3지대 변수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또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3지대와 관련해서 좀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새로운미래 합당 과정에서
창당해서 30분 전에 조응천 이원흑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두 의원이 참여 안 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예.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건 이낙연 대표는 약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 인재위원장만 맡고. 근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면 그게 안 되겠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예. 뭐 두 분 생각이 그러면 또 존중해야죠. 그 두 분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비록 이 새로운 미래 같이 합류는 못했더라도 같이 힘을 합치는 방법 또는 대통합을 위해서 좀 기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당명 가지고 무려 5번 말이 왔습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원칙과 상식 그걸 당명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이름이 길고 일반인들이 못 외울 것 같다. 나도 그거 잘 못 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역자안을 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다시 사인 들어온 게 개혁미래당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원욱 대표께서도 이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DJ 때도 개미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뭐 그러면서 줄여서 개미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꺼리마다 하니까 그 개미가 좋다 막 그렇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면 가지고 했었는데 영혼 없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걸 응하지 않았어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오늘 아침 인터뷰 보면 안 오신 두 분,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원래는 새로운 미래의 단독 대표랑 협상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불참을 결정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김종민 의원하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이 당명 가지고도 상당한 5번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서로 이견이 많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후위로 빠지고 다른 분들이 좀 전에 말씀대로 다른 분들이 새로운 당의 대표도 맡고 앞으로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그걸 또 정권을 위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 혼자만 가신 거 보면은 그 협상이 결렬된 거고 그 과정이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 30분 전에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이 안 간다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의 여지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면은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일단은 출발한 다음에 개문발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협상의 여지를 가져갈 텐데 당장 어제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미래인가요? 창당식을 하고 있는데 합당식을 하는데 두 분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하면서 흡수통합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쪽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있지만 이쪽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쪽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설 전에 빨리 좀 하나 좀 중텐트라도 쳐서 국민들한테 좀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양새는 어제 새로운 합당식을 안 한 것보다도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쥘 건가 지금 이상한 얘기들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을 우려해서일 거다 이렇게 김종민 의원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어떤 배경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사실 정당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신당으로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에 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갑자기 이낙연 전 대표를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명분으로 삼는다는 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셈법들이 좀 복잡했을 거고 조금 전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통합 과정에서는 결국 주도권에 누가 지느냐에 대한 기득권 갈등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그 주도권 갈등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저 두 정당이 합하기로 이제 두 세력이 합하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만은 이미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켜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시작부터 이렇게 좀 불협화음의 목소리를 보여주게 된다면 제3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개혁 신당에 비해서 이쪽 진영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들이 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 2명이 불참해 버리게 되면 그나마 갖고 있던 경쟁력이 쭉 빠져버리는 거라 시작부터 조금 김이 많이 빠지게 되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들은 항상 그 3지대 빅텐트론 모두 다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나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어떤 뭐 연대도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언론 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합류를 하나 있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남은 텐트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텐트가요. 중텐트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텐트 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역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이쪽 진영에서 계속 한 얘기가 심지어는 윤핵관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상당히 모욕적인 공격까지 했는데 두 분이 떨어져 나왔습니다마는 이원욱, 조응천은 물론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국고보조금이랄지 뭐 기호를 받는다든지 이런데 상당히 유용한 분들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도 합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만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치를 쳐줄 건지 뭐 이게 물건이 나오면 흥정을 할 때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일로.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두 분의 이렇게 몸값을 후하게 쳐줄 건지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양양자 의원의 뭐 한국의 희망이었나요? 이런 식의 거의 뭐 지금 뭐 합당을 했습니다만 흡수되는 형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냥 홀을 단신 형태로 두 분이 그냥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건데 그렇게 합류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쪽에 남아있는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쪽하고 나중에 제3지대를 과연 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분오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설 전에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제3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3지대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갈 때만이 일단은 위성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발적인 경쟁력으로 의석을 확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3% 정도 이상 나오게 되는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제3지대가 하나의 정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끌고 있는 신당을 새롭게 모이는데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제3지대가 하나로 모여서 만약 국민적 여론을 10%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선거든 또 준연동형 비례제 내에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비례 의석들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4분오열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의 조사가 잡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게 확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중텐트든 빅텐트든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상태여서 이 선거제도 문제와 별개로 제3지대가 갖고 있는 경쟁력 논의는 끊임없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선거제 발표가 3지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본인들 뭐 비례 정당을 만들고 하면은 근데 최저선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지율이 한 3%를 넘어야 될 건데 그 지지율이라는 게 최근 조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연동형제로 이제 물론 뭐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정기투표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도가 그대로 지금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역군을 놔두더라도 제3지대에서 이런 빅텐트 논의할 때 나온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정당으로 합쳐서 좀 한번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논의는 뭐 좀 진척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여러 정파 간에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국민들을 보실 때 아름답게 결론이 날지 이런 상황은 또 봐야 될 겁니다. 주말 사이에 또 김경률 그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또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김경률 위원 관련해서 정청래 민정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가 어쨌든 위원장이 뭐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비대위원은 그럴 리가 없다, 행정오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공천 신청 기간이 토요일까지였는데 예. 끝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김경률 위원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때 나왔던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혹시 비상대책위원 당의 지도부로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용산에서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뭐 경선을 거친다고 합니다만 김경률 위원이 최종적으로 공천이 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도부를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뭐 사천 논란 같은 것도 계속 나오긴 했어요. 경쟁력으로 이겨낸다 하더라도 그 같은 꼬리표가 남아있을 공사는 꽤 큽니다. 그리고 마포을은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점하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김경률 위원 입장에서는 체면이 다소 좀 부길 수 있겠지만 한 수 접으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의 공천의 공정성 논란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생각하고 비상대책위원으로 남아서 마이크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김경률 위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메시지는 한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하기보단 우리 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중도적인 성향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본인의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그 마이크의 힘은 살려두되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의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최종 결정하는데 출마냐 불출마냐 그 결정은 본인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본인도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회의 때 당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던데 왜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석연치가 않지요.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극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난 충돌. 그때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상당히 정설로 굳어진 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용산 쪽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가 아닌 불출마를 밝혀버린 겁니다.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회 입성을 노리다가 좌절됐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본 것 같지만 최대 피해자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봐요. 일단 많은 모양이 빠졌죠. 그 본인이 마포를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장하다가 앞으로 주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대에 상당히 동떨어진 운동권 청산론을 하면서 가장 기수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동훈식 공천 1호였습니다. 근데 그 1호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본인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이제 권력의 게임으로 보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손을 내줬으니까 한 팔을 줬으니까 더 강하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권력 싸움에 밀리면 쉽지 않아요. 끝없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용산 출신들 막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땐 국민의 눈치는 아니고 몇 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지금 처지가 옹색한 것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방송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녹화를 하고 KBS와 그 신년 대담 방송 사전 녹화하고 7일쯤에 방송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방식이라는 것 혹은 사전 녹화라는 점에 대한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식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국민의 대신에서 묻는 언론과의 기자 간담회든 더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이나 크기 때문에
다소 좀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정제된 녹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처럼 역대 대통령과 달리 매일같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마주하고 서 있었었는데 국정 운영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을 묻고 답할 거로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의제보다 지역적이고 굉장히 정치적 자극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도어 스태핑이 조금 변질됐다는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놓고 소통하기보다 또 결국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나 정치적으로 정쟁화된 특정 부분들에 몰리게 되게 된다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국정 운영의 현안들이 뒤로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솔직하게 녹화 방송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의 소통의 이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참모들의 예상 질문 거절하고 내 생각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언론 보도 저는 안 믿습니다. 뭐 그 정도로 참모들 준 거 다 되돌려 보내고 내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사람이 무슨 녹화 방송을 합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되셔가지고 초기에 국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인 걸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난달 31일 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하고 질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표적인 보수지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답더라. 이게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문기자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방송하고 나면은 녹화하는데 3, 4일씩 걸립니까? 아니 녹화한 다음에 편집하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다가 방송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말 신년 기자회견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평소에 예전에 검찰총장 때 보였던 그 뒤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민들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데 거기에 답변 안 하십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본인의 국정 운영에 잘못된 부분 반성도 하고 올 한 해 동안에 국민들에게 경제와 민생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보는 어떻게 지키겠다 이걸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의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가 저녁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 확대를 언급하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가기 위해선 학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은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 명 넘게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 2천 명,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1천 명으로 86만 1천 명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유출됐습니다. 특히 주택 때문에 전출한 인구가 가장 많아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이 됐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또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보행 전망고가 설치돼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사업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해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라면 올해 상반기 손실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지난달 8일부터 홍콩 ELS 판매 금융사 14곳을 상대로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홍콩 ELS에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불안전 판매란 판매자가 수익과 손실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걸 뜻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아직 현장 점검이 끝나지 않았지만 불안전 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내 치료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암보험금이나 3, 4년 내 원금 보장이 안 되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자금을 투자하도록 권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해서 20년 기준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차 점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천 건에 달하는데요. 민원과 분쟁 건수도 늘고 규모나 손실액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배상안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와 병행해 금융사의 자율 배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원만한 조정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서 금융권과 피해자 모두 당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마을 회관에서 지역 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장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합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회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지역농협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가 60대 조합장에게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A씨가 배당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입씨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 마을회관에서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인 남성은 150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조합장은 헬기를 이용해 인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말리던 또 다른 조합원도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범행 50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주민 40여 명과 조합장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 진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는 황의조 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면서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의조 씨는 지난달 25일 4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칠레 중남부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불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칠레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9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주택 3,000에서 6,000 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지금까지 11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웠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사들이 잇따라 방송에 나와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무관하다며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일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7개 지역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is is a really important point, is what you saw on Friday night was just the first round. There will be additional response actions taken by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IRGC and these groups that they're backing. 구체적인 공격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군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the president is determined to respond forcefully to attacks on our people. The president also is not looking for a wider war in the Middle East. 미군 사망의 배후로 주목한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just say from the perspective of Tehran, if they chose to respon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 would be met with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from us.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작전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요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일 뿐이고 토요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은 홍해의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이 맞대응 없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고 이란도 영내 불안을 키우는 실수라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확전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고 무거운 눈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는 비가 잦아든 곳이 있는 반면 강원과 경북 일부, 경남 서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15cm 이상,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1에서 5cm가량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